5번에서 7번 지문 독해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구분해 놓고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주장하는 학자의 이름도 보이지 않고 16세기 중반, 16세기 후반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문인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16세기? 19세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없지만 뒷부분에서 약간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나 보다,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가치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예측만 살짝 해주시고 문제를 살펴봤을 때 로마 시대, 영국 중세 시대 시간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기역과 니은으로부터 추리한 내용, 기역과 니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다, 문제로 바로 직결되니까요. 이 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될 뿐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네, 글을 많이 읽다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거나 지금까지는 뭐뭐뭐뭐 하였다 라고 하면 다른 관점이 뒤에서 나오겠구나, 이런 걸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전에는 안 그랬나 보네,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좀 달랐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될 뿐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란 표현이 들어갔네요. 예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나 봐요. 당연히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무엇을 통해 라는 표현이 나오면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뿐만 아니라가 나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합의의 내용에 구속되긴 하지만 소송을 통해 이행 강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택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뿐 아니라 라고 나오면 둘 다 연결해서 앞에 나온 A와 B 둘 다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뒷부분 문장에서 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를 수단과 목적의 항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일문단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합의를 통해서, 합의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원래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합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이 실현되는 게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이행을 강제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 합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합의의 준수이죠. 합의의 준수. 합의 내용의 실현.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합의가 준수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나온 수단이 소송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송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결국에 합의의 준수, 합의 내용의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첫 번째 문단에서 하고 싶은 최종 목적이 뭐죠?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합의 내용은 실현되어야 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지금 이 내용은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합의의 목적은 합의는 준수되어야 하고 합의 내용은 실현되어야 한다. 소송이라는 수단을 활용할지라도 이행은 강제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첫 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과거는 이와 달랐나 보죠. 그럼 계속 읽어 나가 볼게요. 하지만 합의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비교적 최근에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예측했던 게 맞았습니다. 최근이 아닌 옛날에는, 과거에는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과거에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생각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추측을 해본다면 합의의 목적의 내용이 합의의 준수가 아닌가? 이거는 말이 되지 않겠죠. 합의를 하는 이유는 합의의 내용이 실현돼야 하는 건데,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지? 수단으로서 소송을 사용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 문단 읽으면서 계속 어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중세 영국 판사들은 이렇게 주체가 첫 문장의 앞부분에 나오면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는 과거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죠. 즉 첫 문단 오늘날의 얘기와 반전되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시작을 해주시고, 또 시작이 특정한 주체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오늘날 우리랑 비교하면서 읽어볼까요? 오늘날에는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될 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뒷부분은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곧 소송을 통해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소송을 통해서 이행 강제는 낯설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지금 굉장히 앞부분에서 대비가 확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중세 영국 판사들이 보기에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일이었으며 리츠가 좋아하는 언어예요. 소송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위한 수단이었지 후자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데 대놓고 수단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자는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구제, 또 후자가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소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행 강제였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소송의 목적이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중세 영국 판사들이 보기에 소송의 목적은 손해구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은 동일한 수단이었고요. 예컨대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는 좀 약하게 읽어도 되겠다. 여기가 일반화된 내용이었으니까 뒤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나 보네 하고 조금 가볍고 빠르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로마의 법률가들은 만일 당사자가 어떤 노예를 해방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놓고 해방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돈을 받아놓고도 그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있다면, 즉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손해를 구제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그 노예를 해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이행 강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내용 내용이 뒤에 예시에 그대로 매칭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네, 지금 위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의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전제. 그들은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태를 해결하려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죠. 과거의 합의의 목적은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을 했고 오늘날 합의의 의미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이것도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이라고 쓸게요. 오늘날. 또 여기 과거라고 썼네요. 저희가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단지 지문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선언적인 전제라는 거는 경험의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기준을 세워놨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약간 보편적 원칙이나 추상적 기준과 매칭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합의라는 것은 무조건 이행되어야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합의는 준수되어야지 라고 하는 선언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게 오늘날의 보편적인 원칙이자 추상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그런 선언적인 전제고 원칙이고 기준이고 없이 그냥 일단 분쟁을 해결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만족스럽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물음, 또 그냥 구체적인 현실 방안, 또 맥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결이라고 할까요? 현실적 해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중요한데요. 뭐뭐로부터 출발하여 뭐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순서, 과정, 단계가 나오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오늘날과 과거의 합의에 대한 해석하는 방식을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나가면서 지문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자,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그렇죠? 과거에는 합의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물음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지금 무조건 이행 강제를 통해서라도 소송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합의는 준수되어야 해 라고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죠. 현재에서 오늘날로. 지금까지 1, 2문단에서 말했던 이러한 인식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아갈게요. 우선 첫 번째 원인이 나왔습니다. 우선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저희도 같이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지금 이것까지만 읽어봤을 때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손해 구제가 아닌 이행 강제로 인식이 변화했다는 얘기잖아요. 즉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오늘날이라고 할게요.
합의의 구속력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그냥 현실적으로 분쟁 해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구속이 되거나 소송까지 가는 거는 합의의 의미와 거리가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당연시 여겨지죠.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행 강제를 해야 한다. 합의의 내용에 구속될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오늘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에 대한 의미이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인식 변화가 생기게 된 인식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이게 인식 변화의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럴까?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게 힘들어졌으니까 손해 보전이 안 되고 무조건 이행을 해 라고 강제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손해만 구제해주면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손해 구제가 힘들어져서 무조건 이행 강제로 넘어가야 된다 라고 인식이 변화했다는 건데,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해서 손해 구제보다 이행 강제로 인식이 변화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뭐 뒤에 읽으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손해 구제 해주기 힘들어서겠죠. 손해 구제를 해주기 힘든 이유는 손해 구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뒤에 읽어나가면서 제 생각이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해보는 식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제사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16세기 중반까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영국의 물가가 돈 때문이 맞는 것 같네요. 안정적이었는데 16세기 후반 갑자기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물가 상승의 시점이 영국의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에 이행 강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의 변화라고 하니까 과거에는 그냥 소송을 통해서 이행 강제하지 않고 그냥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잖아, 쉽게 생각해서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식 변화가 생기게 된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손해배상이 힘들어지고 그냥 단순히 무조건 이행 강제를 하자, 합의의 내용에 구속시키자라는 정도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손해 구제해주기 힘들어졌다. 왜일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까지 여기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굳이 오랫동안 생각하시지 말고 뒤에 읽으면 아마 부연 설명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안 그래도 나오죠.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이 이행강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시점과 일치한다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손해 구제를 하는데 돈으로 보통 배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 사람이 계약 이행을 하기로 이때 시점, 이건 시간의 순서를 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계속 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가서 이제 이행 강제가 안 되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한 시점과 실제로 이행해야 할 시점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즉 손해배상해야 할 시점에는 처음 가격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한 그 이후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되면서 손해배상이라는 구제 제도를 실현하기 어려워지자 분쟁 해결도 어려워지고 결국엔 판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행해, 합의의 내용을 준수해 라고 나아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 지문의 이해가 수월해지실 것 같습니다. 뒤로 나가볼게요. 예를 들어 라고 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줍니다. 여기서 이해를 못했으면 여기서 이해해라. 근데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가면 마지막으로 또 예를 3번이나 예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해해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도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매매 계약 체결이라는 합의를 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거죠.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행할 시점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 계약 체결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했죠. 영국의 물가가 상승 국면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면 비싼 가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므로 가격 차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즉 손해 구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게 돼서 분쟁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소송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한다라고 해서 따라서 뒤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의 첫 번째로 경제 여건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네 라고 해서 왼쪽에 살짝 경제 여건의 변화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뒤에 또 나올 거란 얘기죠.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 변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경제 여건의 변화 말고 다른 요건이 있나 봐요. 그러나 경제 여건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다른 원인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합의만으로는 속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 형식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들어주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형식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형식과 실질은 문단을 읽을 때 가져야 하는 틀이라고 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 가져야 하는 틀이라고 하는데요. 형식이 나오면 보통 실질이 대립항으로 많이 쓰이니까 형식과 실질을 함께 생각해 주시고 계속 읽어나가 볼게요. 네,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합의만으로 속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단순히 합의만 있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구두 계약이든 계약서를 쓰지 않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합의만으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는 로마법 이래의 원칙을 파기하려면 법리적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로마법 이래의 원칙인가 봅니다. 근데 이것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파기하기 위해서는 뭐뭐가 수반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제가 순서나 과정, 단계가 나오는 항들은 꼭 체크해 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뭐뭐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순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거든요. 법리적 정당화가 있어야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 파기가 가능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란 형식을 갖춰야지만 소송할 권리가 생긴다라는 형식주의적, 제가 그냥 말을 만든 거예요. 형식주의적 원칙 이렇게 할까요? 소송 원칙? 형식주의적 원칙이다. 즉, 법리적 정당화가 있어야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 파기할 수 있구나 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중세의 세속법 학자들은 그러한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다수의 영국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강제에 반대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 그 이유가 뭐죠? 법리적 정당화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정당화되지 않는데 원칙을 어떻게 파기하냐 라는 이유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즉 중세의 세속법 학자들이나 영국 판사들 이들이 갖는 이러한 형식법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뛰어넘는 데 필요했던 힘은 교회로부터 나왔다. 제가 위에서 그냥 대충 지어낸 말로 형식주의적 원칙이라고 말을 지어냈는데 뒤에서 나오네요. 이러한 형식법적 사고방식, 이걸로 쓸게요. 이러한 형식법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뛰어넘는 데 필요한 힘은 뭐뭐로부터 나왔다. 네, 순서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교회로부터 나왔다. 즉 교회를 통해서 힘이 나오게 되고 이 힘은 형식법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데 원인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순서의 항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체크를 다 하면서 이제 화살표로 보기 좋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쉬우니까. 네, 삭제를 할게요. 중세의 교회법은 자연법적 색채가 강했으며 교회의 윤리신학자들은 오직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의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실질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까 형식과 실질 항이 같이 쓰인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게 맞았네요. 이러한 실질법적 사고방식은 이미 13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훈령 속에 합의는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규정되었고 결국 16세기 후반 영국 세속법의 변화에도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해 주었다. 지금 순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뭐뭐가 수반된다, 뭐뭐로부터 나왔다, 뭐뭐를 제공해 주었다 라고 나오면 저희 볼펜 진하게 해서 화살표로 예를 들어서 이거 다음에 이거, 이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순서를 표현하기에 앞서서 임의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봐서 임의가 아마 앞부분에 있는 순서 같아요. 13세기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사고방식은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다. 합의는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실질만 갖추고 있다면 준수되어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규정됐다고 하니까 이미 규정되었고 이 부분이 첫 번째 순서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지금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결국 16세기 후반에 영국 세속법의 변화에도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일 겁니다. 법리적인 정당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법리적인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로마법 이래의 원칙을 파기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러한 법리적인 정당화 제공을 통해서 이게 수반이 되자 그다음 로마법 이래의 원칙을 파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로마법 이래의 원칙, 형식법적 사고방식의 원칙을 파기하고 났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합의의 형식적 측면보다 실질적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 즉 뭐뭐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법리적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했고 법리적 정당화를 제공해 준 것은 바로 뭐다? 교회의 힘이다. 실질법적 사고방식, 즉 교회로부터 나온 실질법적 사고방식이 조항으로 규정이 되었고 이 조항은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해 주었고 이러한 법리적인 정당화가 수반이 되어 로마법 이래의 형식법적 사고방식 원칙을 파기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뒷부분에서도 형식과 실질을 계속 대비시켜 나가면서 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며 그 이행은 강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과거에서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되는구나. 당사자를 구속하면 이행은 강제될 수 있다. 이 사고는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듯이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 사고잖아요. 네,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마지막 문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6세기 후반 우여곡절 끝에 영국 법원의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기는 했지만 지금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순서를 한 번만 더 볼게요. 교회에서 실질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러한 교회의 실질법적 사고방식이 교황 9세의 훈령 속에 이미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즉 교회와 관련된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16세기 후반 세속법의 변화에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러한 법리적인 정당화가 수반이 되어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 파기가 됐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합의의 형식적 측면보다 실질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 나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16세기 후반이 되자 영국 법원의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었다. 이게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디서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화살표로 연결을 해두면 선택지를 봤을 때 바로바로 눈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판사들 간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뭐뭐 하기는 했지만 뭐뭐 하지 않았다. 이거 뭔가 선택지화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거의 전통을 지지하는 판사들은 여전히 형식의 옷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네, 리트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이거 선택지화 되겠네 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게 바로 느낌이 오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이요. 왜냐하면 보통은 16세기 후반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었다 하고 끝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전환되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질적인 마인드는 전환되지 않았다. 여전히 실질이 아닌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전환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선택지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알아서 표시를 해주시고, 실제 시험장에서요, 뭐뭐 했지만 뭐뭐 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런 표현들은 되게 일반적인 문장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해두라는 겁니다. 특이하잖아요. 눈에 띄고. 합의의 구속력이 논란의 여지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종식되지 않았는데 2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종식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년 이상의 시간, 합의의 구속력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게 숫자 여섯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첫 번째 주목했던 점은 경제적 여건의 변화였죠. 두 번째는 형식과 실질항을 통해서 법리적 정당화를 수반시켜서 원칙을 파기를 했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형식, 실질적인 사고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고방식이 제일 늦게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환을 하고 형식을 그렇게 갖춘다고 하더라도 사고방식, 실질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인식이 변화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말했던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16세기 후반 이후 약 200년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제도가 점차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바로 공식적 입장 전환과 동시에 판사들의 사고 방식도 동시에 변한 게 아니라 200년간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 상승도 이어지면서 이제 당연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9세기, 시간이 또 흘렀네요. 19세기의 법률가들이 인간 중심적인 근대 철학에 기초하여 합의의 구속력의 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인식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또는 형식과 실질 또 법리적 정당화가 수반되지 않았던 두 번째 문제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인간 중심적인 근대 철학에 기초해서 합의의 구속력의 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뒷부분을 더 읽어볼게요. 19세기의 법률가들은 합의의 구속적 성격이 인간의 자율성에서 도출된다 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뭐뭐에서 도출되다, 이것도 이제 파블로프의 개처럼 순서항을 잡아주시고요.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한 바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9세기 법률가들의 새로운 의견을 마지막 문장으로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인식이 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합의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로마의 법률가들과 중세 영국 판사들 이런 걸 기초로 과거에서 오늘날로 인식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식 변화의 요소로 세 가지를 뽑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세 번째 문단이었던 경제 여건의 변화, 경제 변화라고 쓸게요. 물가의 상승이라는 거죠. 물가 상승으로 손해 구제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종교의 힘, 교회의 힘으로부터 실질법적 사고방식이 형식법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뛰어넘어서 반드시 형식의 옷을 입지
않으면 소권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질법적 사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두 번째 변화 요소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마지막으로 나왔던 인간 중심적인 근대 철학에 기초해서 합의의 구속력의 근거를 인간의 자율성으로부터 도출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19세기 법률가들의 인간 중심 근대 철학. 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오늘날의 사고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문 전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까지 파악을 했다면 문제 푸는 거는 엄청 쉽습니다. 네,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로마 시대의 법률가들은 중세 영국 판사들은 이것도 또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원칙에 따른 일관성보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중시하였다. 네, 맞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왼쪽에 나와 있네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선험적인 전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 시대 법률가들은 현실적인 고려를 중시했다. 그래서 손해구제만 해주자라고 했다고 했죠. 두 번째,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손해의 구제수단으로 여겼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16세기 후반의 영국 판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강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제가 이거 문제 나올 것 같다고 했었죠. 위에 보실까요?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여전히 형식의 옷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2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즉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사고방식의 변화에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16세기 후반의 영국 판사들은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동시에 사고방식도 변했나요? 아니죠. 20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바로 여긴 것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중세의 윤리 신학자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합의 준수 의무를 인정하였다. 네, 맞죠? 여기 보시면 교회의 윤리 신학자들은 오직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관점에서 양심적으로 합의 준수 의무를 인정하였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5번, 19세기의 법률가들은 근대 철학이 합의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봤다. 네, 너무나도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그랬죠? 근대 철학에 기초하여, 뭐뭐에 기초하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대 철학에 기초하여 합의의 구속력의 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6번. 위 글이 문맥에 따를 때 기역과 니은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 여기 왼쪽에 있네요. 이 기역, 여기가 니은이고요. 보시면 기역은 형식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고 니은은 실질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역, 형식법적 사고방식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아니죠. 내용에 따라서 구속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실질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2번 기역, 형식법적 사고방식은 합의의 불이행만으로는 소권이 부여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 이거 맞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즉, 형식법적 사고방식은 실질만 갖췄다고 해서 소권이 부여되는 건 안 된다고 했죠. 일단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실질은 19세기에도 통용된 법원칙 맞습니다. 실질은 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형식이나 실질 두 개 다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합의의 구속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맞죠? 이거는 형식이고 이거는 실질이니까 합의의 구속력 여부도 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맞는 선택지입니다. 7번.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제도 변화의 원인을 경제적 변인 중심 아니고요. 2번. 중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역사적 측면. 네,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시간이 없으면 이 문제를 아예 못 풀게 된다. 지금 시험이 5분 남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읽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까 전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6세기 중반, 16세기 후반, 19세기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론이 발전하면서 전개되어 나가는 지문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셨다면 7번과 같은 문제는 바로 건져낼 수 있었죠.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의 변화를 역사적 측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라고 해서 2번을 정답으로 골라내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중심 개념은 뭐였죠? 네, 합의에 대한 인식 변화죠. 일문단에서 나오고 있지만 합의의 구속력이라고 쓰겠습니다.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 틀렸고요. 이 지문은 사실 좀 요즘 리트 지문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하예요, 하. 이거 엄청 쉬운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꼼꼼하게 보면서 뭔가 얻어갈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했던 거고, 이 지문을 통해서 얻어가야 할 점은 수단과 목적, 일반 구체, 또 형식과 실질이라는 구조와 항을 잡아야 그 해당 지문 글이 응집성 있게 읽혀요. 그냥 낱낱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식이지, 이거는 실질이지, 과거는 형식을 중요시했는데 오늘날은 실질을 중요시하지 등의
응집성 있게 이런 묶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순서나 과정, 단계 이런 거는 항상 체크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순서를 한번 화살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문 전체를 이렇게 한 페이지, 한 면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통해서 글 읽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취지였고요. 네, 난이도는 낮기는 하지만 얻어갈 점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지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